이거 이 무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 뿅뿅 소리는 안 나고요. 별랑말랑 하는데 어쨌든 지금 개발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디지털 사이언스의 심연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뿅! 소리가 안 난다고요? 소리 안 나. 영화에 나오면 영화를 너무 해봐. 이게 광선검 같은데요. 지지는 거죠? 예. 또 우리가 내 피부과 간 것 같은 느낌이.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와.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이 양산에 들어갔다고요? 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2019년 8월부터 871억 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 지산 고정형 블록 1 레이저 대공 무기가 오는 12월까지 네. 서울 시내 빌딩, GOP, 그다음에 전방 부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를 군 제식 장비로 정식으로 전력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6년까지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 바로 이 장비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컨테이너 크기에 네. 자 사격 지휘 단장과 발사 통제원, 연동 통제원 등 3명이 이걸 운용을 하고요. 출력은 뭐 한 일단 20kW급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주로 이제 멀티콥터, 드론, 소형 무인기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표적에 대한 요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번 발사하는 비용이 2,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버스 한 번 타는 것 같은 그 정도 가격이네요. 예, 이제 보통 미사일 쏘면 이제 수천만 원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예. 그 우리 영공 침범한 북한 소형 무기가 고도 2-3km 정도 상공해서 시속 100여 킬로미터 정도로 비행을 하는데 가격이 이제 대당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추산이 되고요. 이런 무인기를 발당 수억 원에서 심지어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신궁 혹은 천궁2 이런 걸로 대응하는 거 비용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건 물론이고 군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거죠. 뭐 특히나 이제 이 미사일 요격 시에 혹은 뭐 이래 혹은 기관 포탄의 이제 파편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중에서 폭발될 때 이게 민간인이라든가 우군 자산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레이저 무기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목표물을 요격을 해서 만에 하나 요격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라든가 우군 자산에 부수적으로 미치는 피해, 소위 이제 부수 피해의 위협이 뭐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난 2022년 12월 26일에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공했고 그중에 한 대는 대통령실 근처를 비행을 했어요. 비행금지 구역까지 뚫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지난 뭐 7월 오물풍선까지도 이 대통령실 근처에 이제 착륙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위협들을 계속 방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일단 대통령실 인근의 방공부대부터 아마 이제 이 레이저가 배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kW급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20kW급이면 그게 어느 정도죠? 엄청 센 건가요? 이렇게 뭐 대단히 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레이저 무기 원리를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레이저 대공 무기는 이제 주로 광섬유에서 생성되는 광원 레이저를 쓰고 표면에 직접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을 무력화시키는 하드킬 방식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원리는 돋보기로 이렇게 햇볕을 모아서 우리 먹지 예전에 태우고 막 그랬었죠. 뭐 안 좋은 사람들은 개미도 태우고 했었는데 햇빛을 쉽게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강력한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사실상 특히 이제 목표물을 쫓아가면서 계속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이렇게 확 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향성 무기로라도 불리고 영어로는 Directed Energy Weapon이라고 해서 뭐 DEW. 보통 이제 출력을 얘기하면은 우리 가정용 전자레인지 출력이 보통 750W고요. 업소용은 1000W입니다. 1000W면 이렇게 1kW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kW면은 이제 전자레인지 20개 정도의 출력이니까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 쏜다고 무인기나 이런 걸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요 부품에만 열을 가해서 고장을 나게 만들고
그래서 정상 비행을 방해한다 이런 정도가 목표고 블록 1은 지난해 4월에 충남 태안에 있는 ADD 안흥 시험장에서 치러진 시험 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서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전부 다 맞췄습니다. 계속 지금 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불이 붙는군요. 네. 그럼 이렇게 방금 이제 뭐 여러 이렇게 무인기 그 사육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블록1 개발에 북한 무기의 그 재원이 반영됐겠죠. 2022년 그거 진짜 저희 완전히 그 열받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형 무인기를 아까도 소위 지져서 떨구기 위해서는 네. 어떤 부분을 공격을 해야지 최대한의 효과가 나올지.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표적 취약성 분석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얘 약점이 어디냐.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제 이걸 분석을 했고요. 북한 무인기의 그 외부 재질, 뭐 형상, 그 탑재 카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한번 살펴봐야 됐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겁니다. 백령도에 추락했던 무인기는 그 유리 섬유를 적층한 그런 파이버글라스 적층한 재질로 이제 제작이 됐고 그 엔진 고장으로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는 탄소 합성 소재로 제작됐다는 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약해 보인다. 요거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네. 여기 레이저로 여기를 조준해야 되라고 하는 소위 조준점 설정을 하는 거죠. 야, 그거까지 돼요? 하지도 않을 것 아니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가장 약한 데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로 뭐 겨루기를 하든 격투기를 하든 할 때 급소를 쳐야죠. 급소를 쳐가지고 해서 한 번에 해야지 작은 힘을 갖고도 최대한 집중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과정 통해 가지고서 여기가 취약하다고 확보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빔 강도의 출력을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 뭐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우리 어떤 뭐 대응 방식이 훨씬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무인기 도발은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뭐 국제 안보 상황상 세계 각국이 뭐 이 비슷한 내용이 엄청나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자폭 드론이 지금 굉장히 골칫거리가 돼 있는데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작년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대공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세계의 주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 로켓의 아이언돔이 일일이 대응을 못하는 면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레이저 무기는 미국, 러시아, 독일, 중국 등 군사 강국들을 필두로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아이언돔의 그 요격률이 엄청 뭐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막 소나기처럼 왕창 쏘니까 뭐 방법이 없었죠, 솔직히 그때. 네, 그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쏜 로켓이 6,600여 발이었는데 많이 쏘기도 쐈습니다, 한꺼번에. 근데 이 가운데 900여 발이 목표 지역으로 날아들었으니까 사실 명중률이 높은 상황은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예, 좀 형편없긴 한데 본인들 지역으로 떨어진 건 아니겠죠? 뭐 모르는 일이죠, 어디로 떨어졌는지. 네, 뭐 좀 아무래도 좀 노후한 네. 그런 미사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로켓들이. 근데 아이언돔이 700여 발을 그중에 격추를 했으니까 사실 격추율이 78%로 낮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언돔의 경우에는 4km에서 70km 내에서 포착된 미사일이나 로켓 이런 것들은 90% 이상을 요격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가까운 곳.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 3km 내라든가 바리케이트 바로 근처에서 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군요. 또 드론들은 이렇게 높이 날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근거리에서 날아오는 비행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고요. 아이언돔이 사용하는 타미르 요격 미사일이 한 발당 5만 달러거든요. 6,800만 원이니까 네. 이것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한 발에 수천 원 정도면 되는 이 레이저 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방패인 아이언 빔이라는 개념을 또 갖고 나오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1이 뭐 한국형 아이언 빔으로도 불리는데 이거 진짜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이언빔은 2014년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이제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지상 기반 혹은 이동식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이게 출력이요. 얘는 100kW예요. 우리보다 뭐 일단 많이 센 수치상으로 거죠. 5배. 예, 왜냐면 이렇게 좀 세야지 먼 거리에 제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상에 가깝게 접근한 적의 미사일, 뭐 로켓포탄, 무인기 여기에 이제 4초, 5초 정도 동안 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소형 무인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노출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열로, 고열로 파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이언빔의 경우 1회 발사에 드는 비용이
2달러. 예, 그러니까 우리 돈 4달러의 반? 예, 4달러 반입니다. 4달러의 반 2달러예요? 네, 그럼 한 2,800원 정도 되겠네요. 이제 그 정도에 불과한 걸로 알려집니다. 아 그럼 이 아이언빔의 실전 배치는 언제쯤이랍니까? 예,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가자지구 갈등,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부르는데 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전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이언빔을 이용해서 북경에 따라 레이저 방어벽을 세울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미사일 방어체, 그러니까 에로우2, 에로우3, 데이비슬리, 다윗의 돌팔매, 그다음에 아이언돔에 더해서 아이언빔까지 더해지면 5개의 방어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마도 이제 최근 이란의 보복을 대비해서 조금 더 이 시스템 실전 배치를 더 서두르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네. 근데 이 레이저 무기가 이제 그 타겟을 무력화시키는 게 뭐 몇 출력 그거 아닙니까? 뭐 20이든 뭐 100이든. 근데 그 출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일단 세계 각국의 그 고에너지 레이저빔, 헬이라고 그냥 HE 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무기 개발이 가속화되는 어떤 상황들이 좀 있죠. 일단은 광섬유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레이저빔 결합 기술의 도약적인 발전, 이런 것들 덕분에 고체 레이저 무기의 소형 경량화 그리고 고출력이 가능해진 건데요. 2000년대 초반에 최초의 킬로와트급 고출력 단일 모드 광섬유 레이저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킬로와트급이란 건 이제 겨우 1킬로와트가 된 거니까 네. 지금 뭐 전자레인지 수준이었죠 이때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2010년대 상품화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그나마 발전을 한 상태고요. 계속 발전을 이제 해 나가는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광섬유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섬유 그건 무슨 뭐죠? 인터넷 할 때 초고속 뭐 통신 뭐 그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거랑 똑같은 거고요. 광섬유란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사실 그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고, 그쵸, 솔직히 본 적은 없죠. 그리고 빛의 섬유인가? 예. 여하튼 이 광섬유란 건 뭐냐면 안에 빛이 흐르는데 빛이 휘어 있잖아요. 빛은 직진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빛을 보낼 수가 없죠. 근데 이 광섬유는 이 메커니즘, 이 재질 특성상 안에서 전반사라는 걸 일으키면서 가게 돼요. 전반사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물질의 특성이나 이 상황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빛이 100% 계속 반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광섬유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사를 하면서 가는 거지만 전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없는 겁니다. 오, 신기하네요. 예, 그 기술이죠, 그런 게. 로스가 없죠. 그게. 로스가 없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고요. 광속의 3분의 2 정도 속도로 가요. 그냥 광속이 직진할 때는 광속으로 가자면 이건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기존의 구리선 1만 가닥이 할 수 있는 거를 한 가닥이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기술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대 이제 후반부터 광섬유 이용한 통신 우리가 했었고 시작을 했었고 초고속 인터넷 기술 이렇게 다 응용이 됐었죠. 그래서 제 직업이 탄생했죠. 아, 그렇죠. 프로 게이머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게임 캐스터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다 네. 광섬유도 하여튼 뭐 그런 기술 덕분이었죠. 예. 네. 근데 이 광섬유 통신 기술이 결국은 광섬유 레이저 기술 개발로도 연결이 된 거고요. 그래서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무기는 이 고출력 레이저 하나로 발사하는 게 아니고, 레이저란 게 사실은 힘을 정말 받으려면은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광섬유를 이용해서 여러 레이저를 하나로 묶는 거죠. 묶어가지고 발사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원리가. 그래서 빛 에너지가 사실은 하나하나 따지면은 별로 강하지 않지만 모아놨기 때문에 강력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 바로 레이저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레이저가 렌즈를 통해서 아주 작은 범위로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 지점에서 에너지 강도가 면적 대비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즉 좁은 면적이 아주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저를 파기용 무기 체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력이나 공기 저항 영향이 전혀 없고 빨리 날아가고 굉장히 좁은 영역으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작은 드론의 어떤 특정 부분들까지 다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또 짧은 시간 동안 대응 가능한 표적도 많아지기 때문에 동시 다목표 교전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우수한 측면이 있고요. 또 아주 요즘 기술로 보면은 나노미터 수준으로 미세 가공도 사실 레이저가 가능해요, 이제는. 그래서 아주 정밀한 요격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죠. 예. 그럼 뭐 강점이 많기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특히 첨단 무기, 뭐 군사 장비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신형 레이저 무기를 이미 실전에 사용 중이다. 이거 우리가 세계 최초여야 되는데 아무튼 러시아 주장에 따르면 본인들이 실전 사용 중이라고 한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022년 5월이었죠. 네. 그 러시아 관역의 타스 통신에서 유리 보리소프 당시 러시아 부총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신형 레이저 무기인 페레스베트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의 개량형인 자디라라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페레스베트 이거는 이제 러시아 주장에 따르면은 5km 밖에서 5초 정도 이렇게 드론을 공격하면은 요격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1,500km 떨어진 인공위성까지 우리가 무력화할 수 있다. 그거 진짜 예. 스타워즈인데요.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전과가 나타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사실 어쩌면 이 페레스베트보다 혹은 이 자디라 이거보다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장터에서 가장 먼저 정체를 드러낼 레이저 무기 이게 뭐냐 하면은 영국의 드래곤 파이어라는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그 지난 1월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된 시험 발사이고요. 붉은 레이저가 밤하늘을 뚫고 이렇게 공중 표적 그 UAV를 성공적으로 요격하는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50kW급 출력으로 한 1km 거리에서 1파운드 동전 크기의 목표물을 명정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1회 발사 비용은 조금 비싸네요. 13달러. 영국이 물가가 비싸서 그런가? 전기값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형편없는데요. 그러니까 블랙시트가 그게 들어. 올 1월 시험 발사면 이거 완전 신상 아닙니까? 브랜드 뉴? 소위 이제 무기 조달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그 영국 정부가 이제 개혁 조치를 했는데 그거 덕분에 한 5년 정도 이제 앞당겨지는 거죠. 원래 이제 뭐 한 2027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은 시험 발사가 더 필요한 단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도 있는데요. 영국 국방장관 그랜트 셉스라는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손에 넣기까지 반드시 100% 완벽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70% 정도의 그 완벽한 성능을 확보를 한다면은 그 이후에 사용하는 곳에서 더 개발할 수 있게 개량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가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하여튼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당장이라도 보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그렇다면은 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거죠. 네, 뭐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전쟁 중이기 때문에 70%도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많은 이렇게 뭐 또 개발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사실 뭐 영국 얘기 나하고 이스라엘 뭐 한국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뭐 스타워즈 느낌의 이런 그 무기 체계 원조 역시 또 미국 아니겠습니까? 역시 뭐 미국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봐야 그렇겠죠. 되죠. 네, 특히 레이저 무기 개발도 그렇지만 뭐 실전 배치 추세도 그렇고 미국은 이제 레이저 무기를 주로 함정에서 운용을 해왔어요. 아무래도 함정 탑재 레이저 무기가 뭐 중량이라든가 부피, 전원 공급 이런 데서 훨씬 좀 자유롭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 8월에 알리버크급 구축함인 프레블의 레이저 무기인 헬리오스, 그리고 이제 그리스 태양신이지 않습니까? 헬리오스를 시험 설치를 했고 지금 전력화를 추진 중입니다. 와, 이거는 이미지 그림인가요? 뭔가 또 느낌이 팍 오는데요? 그런데 헬리오스는 로키드 마틴사에서 제작을 했고 60kW급 이상의 레이저 발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0kW 출력이면은 소형 미사일이나 드론, 보트를 공격해서 바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미사일의 비행 센서를 무력화시키거나 순항 미사일의 날개에 또 파괴할 수 있고 떨어지니까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세이코 아카노 미 해군 소장에 따르면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순항 미사일 방어다. 다만 고출력의 레이저 무기들은 최소 150kW급 이상의 전력을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연사가 계속 가능하거든요. 연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뭐 쏘고 또 쏘고 뭐 여러 군데 쏘고 해야 되는데 장전 한참 걸리면 그 곤란하지 않습니까? 막 충전해야 되고 막 그렇죠. 그 우주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죠. 한 방 쏘고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 헬리오스는 150kW까지 출력을 이제 향상시킨다.
이런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그림은 뭐 컨셉 아트라고 그러나요? 뭐 이거 상상도라고 하는데, 근데 꽤 큰 이 장비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헬리오스라는 게요? 자, 이게 원래 여기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은요. 대포 달리는 데는 아닙니까? 예, 기관포, 페일랭스, 항공기라든가 이제 순항 미사일, 이제 미사일 요격을 하기 위해서 있는 소위 종말 방어 체계인데요. 이게 이제 20mm 기관포를 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탄수가 1,550발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다 쓰고 나면은 재장전하려면 9분 걸려요. 얘가 워낙 연사 속도가 빠르니까 예. 1,500발이면 금방 쏘는 거 아닙니까? 다 금방 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게 미사일을 막는 게 탄막을 형성해서 막아야 되니까 네. 굉장히 많은 탄을 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하고는 다른 거죠. 레이저는 딱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준을 해가지고 이제 한 몇 초 동안 지지는 거지만 네. 얘는 이제 아예 탄을 뿌려가지고 벽을 만들어야 되니까 탄으로. 이게 점사 뭐 이렇게 단발사격 이러면 안 그게 되겠네요. 아니라 쭈르륵 뿌려가지고 해서 예. 하고 날아가겠군요. 예, 그렇죠. 이거 말고 또 많이 쓰는 게 ESSM이라고 그래서 이제 근접 방어용 함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장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탄수 제한이 되고요. 결국은 레이저가 최적의 대안이 아니냐. 말씀 들어보니까 뭐 CIWS 이 근접 방어 시스템의 대체품이 충분히 레이저가 딱 제가 보기에도 그냥 예, 그거 하라고 만든 것 같은데 대체하라고 CIWS?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발에 성공하면은 이제 이 시위즈를 전부 레이저로 대체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뭐 일단 장착되는 위치만 봐도 저기가 딱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미 육군은 지금 이제 직접 에너지 이동형 단거리 방공 체계, 다이렉트 에너지 모바일 셔라드라고 하죠. DEM 셔라드라고 하는데 그 두 기를 2022년에 개발업체 레이시온으로부터 인수받아서 지금 훈련용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50kW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체계를 탑재를 한 거고요. 적의 로켓이나 대포나 뭐 박격포탄, 무인기 그리고 회전익기, 유인기, 헬리콥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위협으로부터 기동부대를 방어하겠다 이런 게 목표죠. 사실은 이제 미 육군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세계 최강인데, 근데 대공 무기 체계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이 미 육군의 가장 강력한 대공 무기는 미 공군이거든요. 공중이 미국 거죠? 예, 그냥, 예. 뭐 미국의 제공권 장악은 항상 유명하고 그래서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지금도 미국의 제공권을 위협할 만한 국가는 사실 없습니다,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인기가 문제인 거죠. 무인기가 이제 골칫거리로 부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진 거고, 또 레이저 무기를 장갑차에 탑재했다는 것은 레이저 무기가 많이 경량화됐다, 소형화됐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기술적인 또 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 공군의 경우는 60kW급 레이저 무기를 AC-130J 건십에다가 예.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F-35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서 공대공 미사일 요격용으로도 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5년, 지금 내년에는 150kW급, 그리고 6년 후인 2030년에는 메가와트급 레이저 탑재를 지금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발전의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레이저 무기 핵심은 출력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뭐 타깃에 따라서 뭐 요거 파괴하려면 뭐 이 정도 출력, 뭐 요거는 이 출력, 뭐 이렇게 좀 나온 게 좀 있나요? 일단은 이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네. 얘기되는 수치가 있는데요. 대전차 미사일 정도를 파괴하려면은 100kW급 출력.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은 300kW급. 예, 예. 3배는 될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투기나 지상 표적 이거 훨씬 더 단단하죠, 그렇죠? 이걸 위해서는 메가와트급 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지금 1메가와트 전력량이면은 대략 그 750가구 정도의 전기를 대는 공급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좀 세긴 세네요. 예. 출력이 크면 클수록 이제 위력이 증대되지만 고출력을 내려면 비현실적으로 큰 뭐 안테나 그다음에 높은 전력이 이제 막 요구가 되는데 현재 기술력으로 과연 이게 좀 가능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의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먼저 실용화했다라고 알려진 위성 공격용 레이저 무기, 뭐 엔티세럴라이트 레이저 웨폰 시스템, 뭐 컨문대 수준의 거대한 구조물에다가 레이저 발진기 전력원을 함께 이제 설치해가지고 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 무기가 이렇게 좀 소형화, 그 천문대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형화도 그 어떤 과제일 텐데 또 소형화 말고도 또 산적한 그런 뭐 숙제, 과제가 분명히 또 있죠. 네, 좀 근본적인 한계들이 있는데요. 네. 빈무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예.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날씨가 굳으면 레이저의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파 거리가 증가할수록 에너지가 급속히 감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레이저는 빛이니까 무조건 직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곡사포 같이 뭐 장애물 뒤편을 맞춘다거나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하죠. 그렇죠. 뭐 산을 뚫어서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정도 힘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네. 네, 그렇지 못하고 반사를 시키기 전에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레이저 무기는 목표물의 빔을 조사를 하려면 가시선이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물질로 차단을 해버리면 표적에 도달한 레이저가 없거나 아니면 양이 굉장히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심지어 역광에도 취약을 해서 햇빛이 어느 쪽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이 레이저의 빛이 햇빛 역광으로 비추면은 이제 태양빛 때문에 이제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인 부분이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지가 상당히 좀 숙제긴 합니다. 근데 야간은 상관없습니까? 야간은 전혀 상관없죠. 근데 야간에도 역시 뭐 대기 중에 뭐가 습도가 높다거나 네. 아니면 안개가 많이 꼈으면 그 영향을 받겠죠. 아, 그러군요. 깜깜한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는 거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방공체계의 판도를 받고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레이저 무기가 고대에도 쓰였고요. 이거 맞아요? 고대에도 쓰였고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쓰일 뻔했다고 합니다. 그 대체 무슨 소리인지 진짜 이거 물음표 한 10개 들어가는데 본방 자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요즘에는 수소, 태양, 수력, 풍력 등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환경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중 아주 일찌감치 전쟁 무기로 각광받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 에너지인데요. 그렇다면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전쟁 무기가 등장한 시기가 언제냐? 무려 그리스와 로마 간의 전쟁이 한창이던 기원전 212년의 포에니 전쟁입니다. 고대 로마의 작가인 루키아노스가 저작한 히피아스에 따르면 아르키메데스가 동으로 된 방패들로 태양빛을 모아 광선을 쏴 로마 군함들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지만 2000년이 지난 이후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와 비슷한 무기가 부활할 뻔했는데요. 대체 누가 전설의 무기를 부활시키려 한 걸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적들을 괴멸시켜 전쟁을 종식시킬 비밀 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비밀 무기는 주로 힐러스레벤이라는 연구소에서 개발되었는데요. 이곳은 나치 독일이 전쟁 승리를 위해 구스타프 열차포나 V2 등과 같은 병기를 만들어내던 곳으로 히틀러의 비밀 무기고와 다름없던 곳이죠. 힐러스레벤에서 개발되던 비밀 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개발 리스트 중 항상 상위를 차지하던 것은 태양에너지였습니다. 태양에너지는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데다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 폭약 등과는 달리 별다른 비용도 들지 않고 무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리스트의 상위만 차지할 뿐 태양을 무기화시킬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됩니다. 1929년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만 오베르트가 집필한 우주 비행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중 힐러스레벤의 연구원들의 관심을 끈 내용이 있었는데요. 고도 1000km 궤도에 유인 우주 정거장이 떠 있고 거기에는 직경 100m짜리 오목 거울이 설치돼 태양열을 모아 지구 표면에 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로마 군함을 무찔렀던 무기와 아주 유사하지 않나요? 하지만 오베르트는 이를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닌 지표면에 열을 전달해 증기기관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아무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1940년대에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한 시대를 앞서간 아이디어였죠. 오베르트의 친환경 아이디어를 접한 힐러스레벤의 연구원들은 이를 살상광선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렇게 나치 독일은 존엔게베어라는 명칭으로 태양열 광선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금속 나트륨을 이용해 면적 3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파라볼라형 반사경을 만들어 고도 8,200km 이상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전설 속 아르키메데스의 병기보다 10만 배는 강력한 태양열 광선포를 지구 어디에나 쏠 수 있을 거란 계산이 나왔죠. 하지만 면적 3제곱킬로미터의 반사경을 완성한 상태로 우주에 발사할 수는 없으니 분해한 상태로 우주 공간에 가져가 조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엄청난 시간과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반사경의 부품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데 드는 재료들과 돈, 그리고 반사경을 우주에서 조립하기 위한 전문 인력, 거기에 인력들이 상주할 수 있는 우주 정거장까지 필요했죠. 그럼에도 나치 독일의 고위 간부들은 이 계획서를 보고 아주 타당하며 만들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데다가 적으로 돌린 나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죠. 이에 나치 독일은 존엔게베어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을 투입합니다. 그러는 와중 제2차 세계대전의 전시 상황은 연합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연합국이 승기를 잡기 시작하면서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이 하나둘 포로로 잡힙니다. 미국의 첩보기관들은 이들을 신문해 나치 독일의 비밀 무기나 계획에 대해 추궁했는데요. 존엔게베어 계획을 처음 접한 연합국은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이 정보에 혼란을 주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된 추궁 과정에서 존엔게베어의 상세한 설계 일지와 개발 계획이 드러나면서 나치 독일이 정말 진지하게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과학자들에게 존엔게베어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따져보겠죠. 3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반사경을 제작하는 데 드는 금속 나트륨 100만 톤 이상, 수백 톤의 건설 자재를 우주로 쏘아 올리고 조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이 모든 것을 따져보았을 때 정말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오로지 존엔게베어 실현을 위해 최소 50년이라는 시간을 쏟았을 때 한정이었죠. 결국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태양열 살상광선 존엔게베어는 실체화가 되지 못한 채 나치 독일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급으로 평가되는 레이저 무기가 넘어야 할 산으로 항상 동력원이 언급되는 만큼 태양을 동력원으로 사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존엔게베어 프로젝트는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라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현대기술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구상한 오베르트처럼 살상용이 아닌 인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발전용으로 개발되어 더욱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 스타워즈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SF적인 그런 무기네요. 네, 실제로 스타워즈에 나오는데 예. 그 에피소드 4에 보시면 그 제국군 데스스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큰 거 동그란 거에. 예. 데스스타에서 그 슈퍼 레이저라는 게 발사가 되고 엘더란인가 그거를 한 방에 폭파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뭐 이건 몇 메가와트급인지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 출력인데 이 데스스타에 나오는 슈퍼 레이저 자체가 이 말씀드렸던 그 존엔게베어의 영감을 받아서 탄생을 했다고 하고요. 오버레트가 구상한 것과 비슷하게 지금 선진국들은 우주에 태양광 패널을 띄워서 생산한 전기를 지구로 보내는 우주 태양광 발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50년 정도에 상용화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다른 나라의 인구 밀집 지역을 고의로 겨냥해서 전자기파를 보내서 그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인명 피해도 입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기술을 좀 이렇게 네, 좀, 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군사기술 경쟁의 진심인 나라, 바로 이제 중국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 중국 상황 전해주시죠. 예,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레이저 무기 개발에 진심이었다. 30kW 출력의 LW30 단거리 정밀 요격 레이저 무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동 차량에 탑재된 이제 이동식이고요. 중국산 6x6 그러니까 669동 트럭 셰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더 지휘 통신 차량, 레이저 발사 차량, 보수 유지 차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한 개 세트가 되는데 이 LW30은 LSS 표적 그러니까 저고도, 저속, 소형 표적을 탐지해서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뭐 LSS 표적이라고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비행 고도가 1km 미만, 속도가 시속 200km 정도, 레이더 반사 면적은 1평방미터 미만의 표적을 가리킵니다. 즉 고출력 에너지의 레이저를 발사해서 드론, 유도폭탄, 박격포 등을 신속하게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이 소위 금단의 무기로 알려진 레이저 소총도 개발을 했어요. 금단이요? 네, 지금 보시는 게 마치 총 앞에 거대한 플래시가 달려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바로 실물인데요. 2018년에 네. ZK ZM500으로 명명된 세계 최초의 레이저 소총으로 이제 출시가 된 겁니다. 중국 과학원 산하의 시안 광학 정밀 기계 연구소가 개발을 했는데 무게는 3kg 정도고요. 예. 구경은 15mm, 유효 사거리가 800m. 그리고 전력원은 충전식 리튬 배터리. 아, 예. 네. 1회 충전으로 1000회 발사가 되고요. 1000발 쏠 수 있다는 예, 얘기겠네요. 그게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리고 방아쇠 격발 후 레이저 발사까지 2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로 보여요. 아, 누르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또 거기서 뭐 작업을 또 해야겠죠? 예, 윙하고 뭐 이렇게 아, 좀 뭐 예. 그런 게 필요하겠죠. 이 ZK ZM500은 표적의 아주 높은 에너지를 조사를 해서 저기 뭐 열을이죠. 그래서 명중된 부위를 태워버리는 이런 개념인데 표적이 사물이라면 예를 들어 무인기나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사물이면 부품이 파괴가 돼서 작동이 안 되는 이런 걸 노리는 거고 사람이면 이걸 만나고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옷이 타고. 엄청 뜨거울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 순식간에 뭐 금방 몇 초 만에 큰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 좀 무력화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소총을 대량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도 생산부는 무장 경찰 부대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대테러 작전이나 시위진압이라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 그런 임무에 시범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지금까지 그 레이저 무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뭐 출력상 현실적인 뭐 출력의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뭐 센 무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호주에서 전차 장갑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레이저 무기 개발에 들어갔다. 근데 전차 장갑은 사실 뭐 단단하기로는 짱 아닙니까? 그 이상이 없잖아요, 지금 무기 중에. 그 전차 장갑은 그 맞으라고 있는 건데, 버티라고 있는 건데. 근데 예. 이게 진짜 뉴스입니까? 리얼입니까? 팩트랍니다. 예. 보도를 보면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3년 4월에 호주 국방부가 전차 장갑을 뚫을 수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개발을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290만 호주 달러, 뭐 하나로는 약 한 115억 원 정도 가량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자, 무인기를 막는 데는 수십 킬로와트 수준의 레이저 출력으로 충분하다고 우리 계속 얘기했죠. 네. 자, 레이저를 동체 일부에 맞아서 비행 능력이 불안해진 무인기가 뭐 육상, 해상 추락하면 그냥 박살나니까 출력이 좀 약해도 되는데 전차는 완전히 다르죠. 말씀하신 대로. 또 땅 위를 이동하니까 뭐 웬만큼 부서지지 않는 이상 작전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체 두께가 금속이 뭐 엄청나게 뭐 몇십 밀리미터 금속이 예, 뭐 이거 이중 장갑도 있고 뭐 반응 장갑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예. 수십 센티미터를 이 장갑인데 이게 기존의 현존하는 레이저 무기 체계로 이거 뭐 기별이라 가겠나. 현재도 전차는 뭐 어쨌거나 대전차 미사일로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점은 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대전차 미사일이 정말 열일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문제인데 대전차 미사일 한 발에 거의 1억 원이에요. 레이저는 근데 한 번 쏘면은 뭐 몇천 원, 좀 이렇게 영국처럼 비싼 나라도 몇만 원. 네. 이러다 보니까 전력만 잘 공급되면 야 이거 무한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성을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네. 참 이 호주 사람들답게 좀 엉뚱한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근데 전차 장갑을 뚫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레이저가 지금 어떻게 뭐 가능할까요? 일단 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기술들로 그 레이저가 금방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전력으로 굉장히 강한 레이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호주의 숙제인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고려대 물리학과 팀하고 네. 호주의 국립대학 팀이 공동 연구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학하고요? 네, 고려대 신기하네요. 물리. 사실 예. 이런 쪽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물리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양자역학적 효과 이런 것도 관여가 돼 있어서 물리학과에서 많이 다룹니다. 예.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기존보다 1000만 배 더 적은 에너지로 1000만 배. 1000만 배 더 적은 에너지로 구동이 되는 이제 레이저예요. 예. 이 작은 공간에 빛을 강하게 집속할 수 있는 극미세 초전력 나노 레이저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이제 기반 기술을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뭐 실용화, 상용화될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이제 1000만 배 적은 에너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정말 이게 실용화가 된다면은 지금까지의 레이저 무기의 판도를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의 이제 향방에 따라서는 전차를 관통할 수 있는 레이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예. 하여튼 뭐 밀리터리 쪽만 말고 그냥 일반 기술로서도 좀 산업적으로라도 그 기술이 잘 좀 개발이 돼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이제 실전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블록 1이잖아요. 블록 1이면 뭐 2, 3 뭐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진행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사청이 이 레이저 대공 무기에는 진화적 개발 전략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최신의 최종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을 포함시키는 과정으로 나가는 거죠. 일단 2030년까지는 최소한 30kW급의 출력으로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레이저 무기 블록 2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추후 개발 예정인 블록 3에서는요 중거리 드론 요격은 물론이고 미사일 요격 혹은 뭐 해군 함정, 공군 전투기에도 탑재할 수 있게 개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300kW급 그래서 뭐 암속 순항 미사일 이런 것도 요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차분 계획들이 이렇게 완성돼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상용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제 정말 현실이 된 미래 전장의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죠.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큰 그림을 얘기를 드리면 일단 뭐 전쟁 무기의 발전은 우리가 역사상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뭐 활과 칼이 총과 포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미사일이 되고 핵무기가 되는 과정을 봤듯이 레이저 무기의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출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실은 너무나 효과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발전은 분명히 계속될 것이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등장을 해서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시간 문제죠. 얼마나 그게 긴 기간 동안이 우리가 필요한가 아니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하튼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우리가 SF에서 보던 시대로 접어들어간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소위 회색지대 분쟁을 통해서 공세를 통해서 무인기라든가 우물풍선 같은 걸 계속 날리는데 이거를 기존에 있는 무기 체계로 대응하기 너무나 비효율적이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전 배치를 해서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고 성능이 부족하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화적 개발 통해서 계속 성능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할 건요. 레이저가 굉장히 유능한 무기 체계라는 걸 아는데 이 레이저만 있다고 요격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혹은 광전자 시스템 이게 같이 결합이 돼야지. 왜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드론이 날아온다, 풍선 날아온다 못 찾습니다. 찾는 게 우선이에요, 사실. 보여야. 그렇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과 같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능력을 잘 통합을 했을 때 그때 진정한 레이저 요격 체계가 완성이 된다. 근데 뭐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 현장과 예. 그다음에 연구실의 우리 국방 전문가들은 답을 찾아낼 것이다. 예.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럼요. 예. K방산 주역분들의 활약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진짜 이거 필요하긴 하겠네요, 레이저. 엄청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저거 한 게, 야, 이게 고대에서 이거 개발한다고요? 저거? 그러게요. 그러니까. 고대 물리학과에서 고대 물리학과. 지금 그 안에 많은 분들이 통으로